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정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2019년 11월 29일, 11월 19일인데요.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부분에서 세 번째 이야기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보실 건데, 그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시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요,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이라는 이 강의에서 거의 난이도 90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강의를 하니까,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분히 공부를 반복하고 하시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에는 시험에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목적이,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지 유효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요, 이 법률의 목적과 관련해서 민법 제 103조죠.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를 조문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음에 조문의 내용까지 또박또박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 이 말 자체도 어려운데 여기서 핵심은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저거 사회 질서를 침해하겠네, 사회 질서에 위반됐겠네, 이런 행위를요 줄여서 반사회 질서 행위다, 또는 줄여서요 반사회 질서다, 굉장히 많이 들으시게 될 내용이에요. 반사회 질서 행위는 이거는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사회 질서 행위의 반대말이다, X 표시한 게 반대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가 되는 걸 합사회, 이건 사회 질서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죠. 합사회 질서 행위를 했어요. 즉, 요 법률행위 내용은 가만히 보니까 합사회 질서 행위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시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 질서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가만히 그 법률행위를 뜯어보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막 강제를 해요. 또는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있어요. 또는요, 금전, 급부라는 건 돈을 준다는 거죠. 금전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가 돼 있어요. 그때는요, 요 법률행위 내용이 합사회 질서니까 이건 유효구나, 그냥 이러지 말고요,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서, 즉 법률행위 내용은 합사회 질서라 할지라도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어 있거나 또는 부당한 금전 급부가 결부가 되거나 이러면 이 전체가 반사회 질서의 행위가 되고, 역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셔도 이 내용을 그냥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해두시면 문제는 맞춰요. 자, 그러면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아니, 법률행위 내용은 합사회 질서인데, 사회 질서에 합당한데 어떻게 이게 나중에 반사회 질서가 되냐?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토지 증여 계약, 이게 법률행위죠. 그럼 갑하고 을 사이에서 내가 토지를 주겠다. 이건 법률행위 내용이 합사회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유효일 것 같지만 쭉 뜯어보니까 이 을이 여잔데 나의 첩이 되어 주면 내 첩이 되죠. 그러면 내가 토지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은 거죠. 내 첩이 돼주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합사의 질서라도 반사의 질서적인 조건이 붙어지게 되면 그 전체가 사회 질서에 반해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용의 흐름을요. 네. 그럼 사회 질서에 반한 법률행위는 이처럼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무효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요. 무효라는 건 둘로 나눠져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레파토리를 보실게요. 갑이 을한테 내가 토지를 줄게. 나의 첩이 되어줘. 이랬어요. 이건 사회 질서에 반한 거죠. 그럼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토지를 아직 주지 않았다면 이건 이행 전이죠.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즉 토지를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행 후에요. 이행 후라는 건 갑이 을한테 내 첩이 돼주면, 사랑하는 미스을 내 첩이 돼주면 내가 토지를 줄게 하고 토지 등기까지 만약에 넘겨줬다면 이건 이행이 된 거죠. 이때는 아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이미 등기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인데 괜히 줬네. 괜히 줬어. 그거 돌려줘. 이것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불러요. 부반환 청구. 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다 적을게요. 차라리. 네, 이걸로요. 네,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반환 청구 이게 민법 748조인가 그럴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랑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건 민법 전체를 꿰뚫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효에 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할게요. 무효에 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면 공식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효과가 무효면 그 무효의 효과는 뭐라고요? 이행 전이면 그렇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랑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무효에 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불법 원인 급여는 민법 748조가 규정, 746조가 규정을 하는데 숫자 놓으셔도 돼요. 불법 원인 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예,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대충 레파토리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타인에게 재산의 급부를 했어요. 재산을 줬어요. 또는 노무에 제공을 했어요. 그럼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레파토리를 잠깐 보실게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갑은 내 첩이 되어줘 그랬더니 을이 아 선생님 사랑해요. 그럼 지금 첫 계약을 했다면 둘 다 불법한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계약이 무효임에도 지금 토지 등기까지 넘겨줬으면 무효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둘 불법해요 안 해요? 불법하죠. 판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그때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니까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한 원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이 공식입니다. 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무효가 되고 또 나름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겁니까? 했더니 그 무효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고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동기의 불법에 관한 거예요. 동기의 불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요 을한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건 법률행위 상가 임대차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 임차인이 동기가 뭐였냐면 요 상가 건물 임차에서 그 성매매 있죠? 성매매 업소 이런 걸 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 요 자체는 유효인데 이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이 을이 상가를 임차해서 여기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임대인이 항상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니 이 사람의 동기라는 것은 내부적인 동기인데 말을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도 공식이에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자 동기의 불법 네모 박스 묶으세요. 자 다음에 동기의 불법 공식 불러주세요. 하면 나중에 저처럼 딱 불러주셔야 돼요. 동기의 불법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있는 유효예요. 즉 성매매를 동기로 해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했더라도 아니 임대인이 그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은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무효가 되는데 언제 무효가 되냐 했더니 알려지거나 표시된 경우예요. 뭔 말이냐 하면요. 여기서 임차인이 이 사람이 말이 많아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이 건물을 싹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성매매 업소를 차리려고 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졌어요. 알려진 경우 이때는 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레파토리 기억하셨으면 레파토리는 기억 안 이제 나머지는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요 동기의 불법에 관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동기의 불법이라는 대충 이런 것이다 해놓고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나와요. 이게 첫 계약입니다. 첫 계약은요. 예를 여기다 들어볼게요. 갑이 을한테 토지 증여계약 을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미스을 사랑해 나의 첩이 되어줘. 요게 첫 계약이죠. 아니 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우리 판례는 첫 계약과 관련해서는 요걸 세 수로 나눕니다. 첫 계약의 발생, 첫 계약의 유지, 첫 계약의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서 즉 첫 계약 중에서 위법한 것들을 골라내면 어떤 게 위법한 거예요? 더 위법하지 뭐가 안 위법해. 네, 그런데 그나마 덜 위법한 거는 첫 계약 소멸 요건 유효다 이렇게 보고요. 판례가요. 첫 계약 발생이나 유지와 관련된 거 요것들은 무효가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계약 소멸과 관련된 건 유효고 첫 계약 발생이나 유지와 관련된 건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령 갑이 그러죠. 자기 A 처예요. 부인입니다. 부인이 있어요. 멀쩡하게 건강하고 얼마나 건강한가 몰라요. 하루에 운동도 3시간씩 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내 처가 사망하면 당신을 입적시키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첩이 돼달라 이거죠. 나중에 호적에 입적시키는 건 나중에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그때 입적시키고 일단은 나의 첩이 되죠. 이거는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첫 계약 발생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죠. 요 판례로 나오는 거예요. 처가 사망하면 입적시키겠다는 약정을 한 첫 계약 무효입니다. 무효. 다만 이건 어때요? 갑이 을한테 첫 관계를 단절하면서 첫 관계 단절해요. 단절하면서 그러면 첩이 더 이상 그 남자하고 같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애도 낳았어요. 그럼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생활비 월 얼마씩 주겠다. 지급 약정. 이건 가만히 보니까 첫 계약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첫 관계 소멸. 첫 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를 주는 거니까. 따라서 이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에 나왔던 판례들이에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첫 계약 유지와 관련된 거예요.
예컨대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에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 여러분은 부첩관계라는 말 자체도 어려우신데 이게 첩관계, 첩계약이죠. 그거 종료라고 하니까 아싸 아는 거 나왔다. 이건 첩관계 소멸. 종료가 소멸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런 말을 붙였잖아요. 네, 요게 좀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아직 조건에 관해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건도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도 나중에 공식이 나와요. 정지 조건이 뭐예요? 불러주세요. 그러면 효력 발생.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 뭐예요? 불러주세요. 그럼 효력 소멸. 이렇게 딱 불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해제 조건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효력 소멸과 관련된 조건. 효력 소멸 이렇게 적었습니다. 레파토리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한테 토지 증여 계약을 하면서 첫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토지를 이렇게 여기 등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정신이 없지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는데 뭐라면 부첩관계 종료를 너 첩관계를 만약에 이 첩관계를 끝내면 해제 조건이 뭐라고요? 효력 소멸. 내가 너한테 줬던 이 토지 있지? 이걸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뜻이에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부첩관계가 종료되면 해제 조건이니까 효력이 소멸돼서 내가 너한테 줬던 이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 그럼 을 입장에서는 첩관계가 소멸되면 토지를 돌려줘야 되죠. 그럼 가만히 생각했을 때 첫 입장에서 이 남자가 싫어도 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부첩관계 종료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건 이건 첩관계 종료예요? 아니면 첩관계 유지예요? 첩관계 유지와 관련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토지를 지키려면 첩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없고 첩관계를 유지시켜야만 되니까 따라서 이건 첩관계 유지와 관련되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네.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은 이걸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생이 앞에서 변호사가 이건 시험에도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세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다. 무효.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바로 앞두고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부종해무 이렇게 외워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계약은 무효다. 부종해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암기법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네.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도박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도박계약. 내가 이거 상식적으로 아는데, 근데 그래도 좀 어려워요. 도박계약 관련해서 갑이요. 그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줘요. 1억을 언제 빌려주냐면 도박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도박 채무죠. 도박과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도 무효예요. 사실세 반했죠. 근데 이율이 알았어 내가 그 돈 갚을게. 1억 빌려간 거 갚을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약정.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사실세 반한 거니까. 그런데 이율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라고 적었습니다. 도박 채무가 1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A 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아니 내가 이거 대리권 수여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1억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좀 처분해줘 그랬더니 A가 지금 대리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대리권 수여했으니까. 그럼 그 대리권을 이렇게 알겠어? 하고 B한테 아파트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박계약과 관련이 돼 있긴 하다 할지라도 도박 채무 발생한 것, 즉 도박과 관련한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무효입니다.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다 무효예요. 그런데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제3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거 이건 유효고요.
따라서 그 대리권에 의해서 이 도박 채무자의 뭐 부동산을 매매하는 이 계약, 이것도 유효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판례 태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이제 그 반사회 질서 범죄행위와 관련한 뭐 일정한 내용들을 보셨는데, 그 밖에도 사회 질서에 반한 여러 가지 법률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유형들을 더 살펴보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도덕 질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갑이 들한테 5천만 원, 이걸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야, 네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쁜 옷도 좀 사 입고 얼굴 좀 고치고 다음에 윤락행위 하자. 그리고 너랑 나랑 몇 대 몇으로 나눠 갖자. 윤락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데 윤락행위와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 계약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될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금전급부. 금전을 급부라는 건 주는 거잖아요. 돈을 주기로 한 것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갑이요, 너한테 을이 누구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법률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증인이 증언을 하러 나오면 그날 자기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일당 쳐서 10만 원 주겠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초과한 금전급부죠. 예컨대 한 번만 나와서 증언을 해주면 사실대로 증언해줘. 근데 한 번만 나와서 증언을 해주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이거는요,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회질서에 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판례인데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금전을 받기로 하고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한 계약. 이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한테 요 갑이요, 진정을 한 겁니다. 진정. 이 을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고 진정을 하면 행정기관은 진정서, 고발장을 받자마자 조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막 조사를 하니까 이 을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랬더니 이 갑이 내가 이 진정을 취소하는 대가로, 취소라고 적었어. 취소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는 요 계약, 요것도 상대방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민법 교재들을 쓱쓱 넘기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석구석에 다 나올 거예요. 네, 금전국부와 관련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또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갑이 그러는 거예요. 을 보고 제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도둑놈 좀 잡아주십시오. 아니, 경찰관한테 이 사람이 원래 도둑놈 잡는 사람인데 왜 돈을 주냐고요. 이렇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금전을 급부하기로 하는 계약,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회질서에 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유침해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예를 들면 갑하고요, 뭐라고 내가 5억 주겠다. 5억 급부. 이 사람이 부인이에요. 그런데 평생 이혼 금지다. 우리 민법은요, 모든 국민들한테 이혼의 자유를 주고 있어요. 내가 저 남편이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금전을 급부하면서 이혼을 금지시키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건 어떤 사람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그러죠. 야, 내가 너한테 뭐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경업금지. 경업금지라는 건 뭐냐면 평생도록, 평생 이렇게 적을게요. 평생도록 내가 지금 빵가게를 하는데 너도 평생 빵가게를 하면 안 된다. 가령 갑이 빵집 사장이에요. 근데 을한테 갑이
갑이요 을한테서 빵집을 넘겨봤습니다. 빵집을 넘겨받으면서 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말이야 나한테 빵집 넘겨놓고 전국 어디에서든 절대로 빵집을 하면 안 돼. 아니 바로 옆 동네에서는 빵집을 하면 안 되겠죠. 을이 빵집을 가만히 넘겼으니까. 그런데 전국 어디에서나 평생 동안 하면 안 돼. 평생도록 경쟁 영업이에요. 경쟁 영업을 금지시키는 거.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고요. 을의 어떤 영업의 자유를 너무나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근로자예요. 근로자가요. 사직. 평생 사직하지 않겠다. 사직 금지. 이것도 무효겠죠? 왜냐하면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판례가 뭐가 있냐면 요 을이 근로자입니다. 근데 해외에 파견이 됐어요. 야, 네가 영국에 가서 이런 기술들 좀 배워와라 하면서 각 회사가 을 해외에 파견시키면서 비용을 썼겠죠. 그러면서 그 근로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귀국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는 3년간 퇴직할 수 없다. 퇴직 금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시키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면서 회사가 비용 썼으니까 적어도 3년간은 뽑아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3년간 퇴직 금지 약정, 요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는 하지만 요건 유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존립침해 이렇게 할까요? 존립침해. 이 제목은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그 내용들, 레파토리로 정답 대법원 판례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갑이요. 사찰이에요, 사찰. 사찰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산에 있죠? 네, 이게 임야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지스님이 국가에 아니 지금 북한 괴뢰군이 막 도발을 하고 이러니까 요 사찰의 존립 근거가 되는 요 임야를 국가에 통째로 증여했어요. 아니 그럼 임야가 국가로 넘어가면 사찰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건 요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왜요?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건 뭐 이해가 가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나온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대로 설득이 되셔가지고 사찰이 그 존립의 근거가 된 임야를 국가에 증여하기로 한 계약은 그것도 사회질서에 반하는구나. 그래서 무효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효과가 뭐라고요? 네,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요, 을한테 토지 증여 계약하면서 여기에 첩계약을 한 거죠. 네, 첩이 되죠. 내가 토지 줄게. 그러면 이건 사회질서에 반했으니까 무효라고 말씀드렸고요. 무효면 공식 불러주세요. 시작.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미 이행을 했어요. 이행 후, 즉 을한테 첫 계약에 의해서 토지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때는 뭐라고요? 야, 이거 계약이 무효인데 괜히 등기해줬네. 돌려줘.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랬죠. 반환 청구. 그런데 저랑 약속한 것이 무효 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볼 때는 반드시 뭐까지 검토해라? 불법 원인 급여까지 검토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 지금 둘 다 불법하잖아요. 사회질서에 반했잖아요. 첫 계약한 거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첫 계약했죠. 그런데 토지 등기까지 넘겨줬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야 돌려줘 이렇게 청구를 못하니까 이 소유권은 을한테 완전히 귀속되게 되고요. 이 첩이 나중에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은 갑과 을 사이에 첫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민법에서는 아는 거를 악의라고 그러죠. 선이 모르는 걸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이 토지를 다시 팔았을 때 이 첩이 다시 넘겼을 때 첩은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도 완전한
악의라 할지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 증여계약이 무효네. 첫 계약에 비해서 증여한 거 이게 무효네. 그러니까 네 등기도 무효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이 살아나요. 법논리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해요. 왜 못해요? 불법원인 급에 의해서 불법원인 급에 해당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이때 갑이 변호사랑 상담을 했더니 변호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하지만 요 등기가 무효니까 갑의 소유권이 살아나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아니다 지금 둘 다 불법한데 이미 줘놓고선 뭘 그렇게 반환 청구를 하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해. 불법원인 급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었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